여러분, 마지막으로 와.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언제셨어요? SNS를 스크롤하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문득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순간들 있으시죠? 바로 그 아하 하는 순간 온몸에 퍼지는 짜릿한 전율과 깊은 깨달음 말이에요.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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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던 그때의 순수한 호기심이요. 그 호기심은 결코 사라진 게 아니랍니다. 아마 지금은 좀 더 정교하고 날카로워졌을 뿐일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 넓은 우주는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 우리가 느끼는 의식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아니,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 집 커피 머신은 왜 항상 꼭 고장날까? 크고 작은 모든 질문 뒤에는 사실 모두 같은 탐구 충동이 숨어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2편의 진화심리학 시리즈를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탐구해 볼 거예요. 왜 인간은 이토록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할까요? 대체 알고 싶다는 이 강렬한 욕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호기심은 어떻게 진화해 온 걸까요? 이건 단순한 지적인 유의가 아니랍니다. 바퀴의 발명부터 저 멀리 블랙홀 관측에 이르기까지 발견이라는 행위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 인간의 가장 신비로운 여정, 바로 발견의 철학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섹션 1 호기심의 진화. 왜 우리는 알고 싶어 할까? 여러분, 제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실 호기심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감정일 수 있답니다. 여기 호기심 많은 원숭이의 딜레마를 상상해 볼까요? 수십만 년 전 광활한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두 마리의 원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아주 조심스러운 원숭이어였어요. 이 원숭이는 늘 안전한 나무 위에서만 생활했고 늘 먹던 익숙한 열매만 먹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무조건 피했고 덕분에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죠. 다른 한 마리는 호기심 많은 원숭이 비였어요. 이 원숭이는 늘 저 언덕 너머엔 뭐가 있을까? 이 빨간 열매는 과연 먹을 수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했고 그 결과는 늘 불확실했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누가 더 번성했을까요? 여기 호기심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호기심이 위험했어요. 새로운 곳을 탐험하다가 포식자를 만날 수도 있었고요. 독이 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호기심이야말로 생존의 우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원숭이들이 새로운 식량원을 발견했고 더 안전하고 나은 거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는 동기가 되었죠. 결과적으로 호기심 많은 개체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면서 더욱 번성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뇌에는 이 호기심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하고 탐색하고 결국 발견했을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쾌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비돼요. 이 짜릿한 보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배우게 만들죠. 말 그대로 발견에 중독되도록 설계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인간의 독특한 호기심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동물들은 주로 즉각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존과 직결된 정보만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탐색합니다. 배고프니까 사냥한다거나 위험하니까 숨는다 같은 식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좀 달라요. 때로는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탐구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라는 이유만으로 무한한 범위의 것들을 탐색하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들까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 호기심의 진정한 힘이랍니다. 섹션 2 아하 모멘트의 과학, 깨달음의 순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유레카 하고 외칠 만큼의 번뜩이는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장 유명한 유레카의 순간은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목욕탕 이야기일 겁니다. 기원전 3세기 시라쿠사의 히에론 2세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아주 어려운 과제를 내렸어요. 새로 만든 왕관이 순금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인 것인지 확인하라는 명령이었죠. 아르키메데스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목욕탕에 몸을 담그는 순간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면서 문득 유레카 하고 외쳤답니다. 그리고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알몸으로 거리를 뛰어나갔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번뜩이는 아하 모멘트, 즉 통찰은 우리 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통찰의 신경과학이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준비 단계입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단계죠. 이때 우리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는 부하 단계입니다. 잠시 문제를 의식적으로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단계예요. 하지만 우리 무의식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조명 단계입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번뜩이는 순간이죠. 이때 우리 뇌의 우측, 측두엽이 활성화되고 감마파가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은 검증 단계입니다. 정말 맞나? 하고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 유독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을 자주 하곤 합니다. 바로 이완 상태의 마법 때문이죠.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고 이완되면 의식적인 통제가 줄어들고 무의식적인 영역 간의 연결이 활성화됩니다. 따뜻한 물이 도파민 분비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 뇌가 온전히 이완 상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데요. 멍 때리거나 이완할 때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창의적 통찰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이렇듯 창의성과 발견은 선형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형적인 사고는 어에서 B로, B에서 C로 단계별로 논리적인 발전을 거쳐요. 하지만 창의적인 도약은 마치 어에서 단숨에 G로 뛰어넘는 것처럼 논리를 건너뛰면서 혁명적인 발견을 만들어냅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발견하고 케쿨레가 꿈속에서 뱀이 꼬리를 무는 모습으로 벤젠의 고리 구조를 알아냈으며 플레밍이 실수로 배양 접시에 핀 곰팡이 덕분에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야기들처럼 결국 준비된 마음에게만 우연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섹션 3 지식의 확장, 바퀴에서 블랙홀까지 인류의 역사는 곧 발견의 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 250만 년 전의 도구의 발견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돌을 깨뜨려 보았을 거예요. 날카로운 면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고 이걸로 무언가를 자르거나 찍을 수 있겠다 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돌도끼이자 도구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단단한 고기를 섭취할 수 있게 되면서 뇌의 크기가 증가했고 이는 더 복잡한 사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 100만 년 전의 불의 지배입니다. 불의 발견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소화 효율이 증가했고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뇌는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불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했고 이는 문화의 탄생과 협력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약 5,000년 전의 문자의 발명입니다. 문자의 발명은 인류가 더 이상 지식을 개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세대 간의 정보 전달이 훨씬 더 정확해졌고 복잡한 개념들을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게 되면서 문명은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네 번째 단계는 약 400년 전의 과학혁명입니다. 체계적인 방법론의 발견은 인류 지식의 발전에 기하급수적인 가속을 붙였습니다. 관찰, 가설, 실험, 검증이라는 과학적 탐구 방식은 무한한 발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덕분에 망원경으로 우주를 발견하고 현미경으로 미생물의 세계를 알아냈으며 수학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불과 50년 전부터 시작된 정보혁명입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지식은 민주화되었고 누구나 쉽게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공지능은 패턴 발견을 가속화하고 전 세계적인 협업은 집단 지성의 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블랙홀을 관측하고 유전자를 편집하며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모든 방면을 변화시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가속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1100만 년 동안 돌도끼에서 불을 발견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 100년 동안 비행기, 달 착륙, 인터넷,
인공지능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일부 과학자들은 인류 지식의 총량이 매 12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매 12시간마다 2배로 증가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섹션 4. 철학적 질문들. 왜 우리는 멈추지 않을까?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도대체 왜 그냥 이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늘 다음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발견을 찾아 헤맬까요? 인류는 단순히 실용적인 필요만을 넘어서는 탐구를 지속해왔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음식과 거처,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인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별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의 의식이란 무엇인지, 심지어는 예술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멈추지 않았을까요? 위대한 철학자들의 질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들어볼까요? 플라톤은 평생 동굴 안에 갇혀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동굴을 탈출하여 태양을 보고 진짜 현실을 발견하죠.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 자신이 본 진짜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진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뒤에 있는 진짜 현실을 보고 싶어하는 깊은 욕구가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견이란 바로 그 동굴을 탈출하는 행위와 같았던 거죠. 18세기 철학자 칸트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칸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상, 즉 우리가 경험하는 것뿐이며 본질 그 자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감각과 이성의 필터를 거쳐서만 세상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본질을 직접 알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지식이며 이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 그 자체가 바로 인간다움을 정의하는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바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점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존재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이죠. 이러한 질문 자체가 우리 인간을 정의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발견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유레카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큰 깨달음도 좋고요. 아니면 일상 속에서 문득 스쳐 지나갔던 작은 발견도 좋습니다. 혹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 머릿속을 맴도는 궁금증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더욱 깊이 있는 철학적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섹션 5 발견의 대가, 알매 책임. 여러분, 지식에는 언제나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비유는 역시 선악과 이야기일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지 속의 행복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된 후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으며 고통과 노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식이 순수함을 앗아가지만 우리는 한번 알게 된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알문 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낳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0세기 과학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는 원자폭탄의 개발이었습니다. 바로 오펜하이머의 이야기이죠. 오펜하이머와 그의 팀은 원자의 비밀을 밝혀내고 원자폭탄을 개발했습니다. 이 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고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죠. 오펜하이머는 나중에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발견할 수 있다면 무조건 발견해야만 하는가? 만들 수 있다면 무조건 만들어야만 하는가? 지식에는 과연 금지구역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물음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비슷한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같은 기술은 이제 유전자를 편집해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디자이너 베이비,
즉 부모가 원하는 특성을 지닌 아기를 만드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누가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까요? 그리고 이 기술이 불러올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것들은 정말이지 인류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철학적인 질문들입니다. 미래에는 AI와 의식의 경계가 또 다른 딜레마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처럼 생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에게도 어떤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면 그 인공지능을 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창조주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삶의 역설로 귀결됩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죠. 만약 우리가 자신의 죽음의 시기를 미리 안다면, 혹은 미래에 다가올 비극을 모두 볼 수 있다면, 이 넓은 우주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신가요? 섹션 6 집단 발견 함께 나아가기. 여러분, 위대한 발견은 결코 혼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늘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가장 위대한 발견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가장 찬란한 지식의 보고였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예를 들어볼까요? 기원전 3세기 이 도서관은 당대 모든 인류의 지식을 집대성한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집단 지성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재로 소실되면서 수천 년의 지식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인류 발전은 수백 년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쌓은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죠. 현대 사회에서 집단 발견은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리눅스처럼 수천 명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함께 코드를 개발하고,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의 집단 지식을 모아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기터브 같은 플랫폼은 개발자들의 협업 코딩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민과학 역시 놀라운 집단 발견의 장입니다. 갤럭시 주처럼 일반 시민들이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은하 사진을 분류하는 데 참여하고, FOLDIT라는 게임을 통해 일반인들이 단백질 구조를 발견하는 데 기여하는 등 이제 모두가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제적인 협력 또한 인류의 가장 중요한 발견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인 CER에는 100개국 이상의 과학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힉스 입자를 발견해냈습니다. 국경 없는 과학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죠. 또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전 세계 수많은 연구소들이 협력하여 인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해냈고, 이는 의학 분야의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집단 지성의 미래. 그렇다면 앞으로 집단 지성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까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면 인간은 그 의미를 해석하고 통찰력을 더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의 협업도 미래의 집단 발견을 이끌어갈 중요한 축이 될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고 탐구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죠. 결국 우리 모두가 바로 발견자입니다. 거창한 과학적 발견만이 발견은 아니에요.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내거나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찾아내고, 아이를 가르치는 더 좋은 방법을 배우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깊은 통찰을 얻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소중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발견은 늘 우리 눈앞의 지평선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지평선도 한 걸음 물러나는 지평선의 역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평선에 절대 도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걸음을 멈출 이유도 없습니다. 걸어가는 과정 그 자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여정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발견은 결코 끝이 없는 영원한 추구의 과정입니다. 인류는 불을 발견했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블랙홀을 보고 유전자를 편집하며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의식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시작을 이해하며 다중우주의 존재를 탐구하고, 어쩌면 우주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 지평선은 항상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이 모든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걸까요? 첫째,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진화적으로 새롭고 유용한 것을 탐구하는 호기심은 우리의 생존 확률을 높여왔습니다. 둘째, 도파민 보상입니다. 무언가를 알게 될 때 느끼는 쾌감은 우리를 계속해서 탐구하게 만들죠. 셋째, 사회적 지위입니다.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은 늘 존경받고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넷째, 실존적 욕구입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다섯째, 순수한 경의입니다. 그저 무언가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탐구하는 순수한 기쁨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발견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관계 속에서 진실을 깨닫는 것,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것,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경이로움들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발견입니다. 질문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무엇이? 우리의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고 그 답은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발견의 철학 여정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발견 여정을 저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최근에 여러분이 발견했던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요? 평생 동안 꼭 풀어보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궁금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작은 깨달음이나 모멘트는 언제였나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께 특별한 발견 도전을 드립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오늘까지 몰랐던 것을 하나 배워보는 겁니다. 익숙한 것을 다르게 보기, 늘 보던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관찰해보세요. 질문 하나 깊이 파고들기, 머릿속에 떠오른 궁금증 하나를 끝까지 탐구해보는 겁니다. 저의 이 지식 채널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다면 전체 재생 목록 구독은 물론이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발견의 기쁨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발견자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지평선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